다 지켜주고 하다 보니까 이재명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것들이 버티기를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얘들은 야 윤석열이나 이명박 박근혜 이런 애들은 무자비하게 때려잡는 애들이지만 민주정부는 애라고 이런 거 못하거든. 그 회사에 파벌싸움하거나 낙하산으로 떨어진 뭐 이사 아들놈이나 이런 놈들이 흠권 잡고 있다가 나중에 좋은 경영진 오면 나 없이 회사가 돌아갈 것 같아? 나 그만두면 내 당장 회사 망해! 이런 식으로 협박하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 없잖아요. 회사 더 잘 돌아가요. 이런 놈들 다 해독시켜가지고 연금 감축 못 받게 했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직무에 대한 감찰을 굉장히 청렴으로 해갖고 얘가 그동안 이 부서에 와가지고 도대체 일을 어떻게 했고 업무 효율이 얼마나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찰만 철저하게 받아줘요. 낙하산들은 언제는 공부해갖고 들어와서 착실하게 일해온 낙하산들이 일해온 공무원들이 위에서 떨어진 낙하산인데 이 사람이 제대로 경력직 내지는 능력이 있어서 초변병 사람인지 그거 구분 못할 것 같아요.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이 새끼들 직무 감찰 받으면.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언론 기레기들이 뭐 공개 잡기 뭐 이런 거 하거든요. 해야지 그러면 말안 쳐듣는데 가만 있다? 니들 지금 직원들 말 안 쳐듣는데 가만 있더냐? 그래서 이한주 위원장이 애초에 이 일을 맡았을 때 이런 반발, 이런 식의 대김을 예상 못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에 대한 이해도와 조심도가 심각하게 떨어져 있다는 거야. 그 얘기 뭐냐? 공직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계기고 제대로 된 보고 못 내는 놈들은 말 그대로 잘라야 됩니다. 공직 있어. 이런 새끼들이 나가갖고 옛날 인연 갖고 또 선후배들 찾아가면서 사회 나와갖고도 공무원을 먹기 쉬운 구조가 그동안의 그 학력이라든지 이런 파벌 구조였거든요. 이거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나가면 당장 먹고 살 길이 없구나라고 생각해야 적극적으로 일을 한다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보고서 받고 끝내는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부서 아닙니다. 이 부서는. 이 부서의 목적은 애초에 잘못되어 있는 국정 안에 늘공들 내지는 낙하산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그 전체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보고서를 받았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찰 안 할 것 같습니까? 시정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시정하고 그걸 감찰했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다 그 부서의 장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럼 지금 보고 개판으로 해놓고 그 밑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임기 보장됐으니까 자르라고 버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버팁니다. 관련해갖고 여기 대통령 임기를 맞추기 위해 주관장들 맞추는 거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실적대로 해갖고 모든 기관에 대해서 업무 감찰하고 실적 감찰하고 거기에 따라갖고 뭔가 내용이 우수하지 못한 사람들 문제 전체를 다 날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 밑에 전문적인 일을 왔다 밑에 있는 사람들 올리면 돼요. 내부적으로 이게 다 승진할 기회입니다. 이 새끼들 이번에 날려야지 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 날라갑니다. 울산에 이제 지난번에 방문을 하셨던 에이더센터 기공에 관련해가지고 울산시장이 너무 말하자면 컴배 안 들어더니 처음 민주당 시장이 들어왔어. 옆에 앉아가지고 에이 넥타이 색깔 얼굴을 보세요. 넥타이 색깔 정체성을 좀 지켰나? 당신이 현수막 다 깔았구만. 아니 남의 어머니 족보 공부를 왜 하는 거야? 내가 그 분위기를 이렇다고 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지방에 있는 지자체 단계부터 벌써부터 뭔가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부하고 같이 뭔가 변화시켜달라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방 선거이기도 하고 그동안 지방에 있으면서 윤석열이 지방 교부금들을 대부분 다 깎아버렸기 때문에 왜냐면 아무것도 못했어요. 해외 순방비로 착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쇼핑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지방에 내려가는 보부금을 깎아버리고 니들 알아서 해라고 해버리니까 지자체장 입장에서 지난 3년 동안 뭐라 그래야 되나 갑자기 신용카드 뺏긴 엄마카드 뺏긴 자신감들 같은 그런 심정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지. 울산 정도 되는 큰 도시가 이 정도 될 텐데 지역 지자체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개선을 위해서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든 행정부의 대통령하고의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방에 뭔가 관련된 정책을 내려보내는 거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실시하고 기후 화폐 사업이라든지 이에 대한 홍보 이런 거 하게 되면 옛날처럼 한 해 하는데 뚱하게 안 할 거예요. 더더욱 열심히 하고 홍보해서 성과 올리고 그 성과를 자랑할 겁니다. 내가 이 정부에 이런 정책들이 이렇게 잘해가지고 성과를 거뒀습니다라고 견뎌볼 거라고요. 이러한 변화들이 전국적으로 특히나 우울 경정에 가지고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야 된다. 너무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근데 이 김기경 부산시장이 유명하게 되게 다 더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밑에 댓글 보시면은 새끼 저거 헌팅거리 세금으로 헌팅거리 새끼나 절대 돈 주면 안 되잖아. 다들 거기다가 구형 폭행하고 여성집은 성추행하고 여자를 너무 많이 뽑아놔갖고 화재 진압이 안 된다고 합격이라고 건국전쟁 개봉할 때 가서 보고 이런 짓거리를 했던 놈이라는 거예요. 반상은 과학인가 봐요. 그 지금 한 그 얘기들과 그 반상이 서로 잘 맞아 떨어지잖아요. 저 사람 그랬을 것 같은 저런 얘기 나오겠다. 이거 뭐냐면 저희 감사로 이거 다 들어주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차기 당신이 민주당 적이 받아서 나올 건 아니잖아. 다음번 지방선거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시고 민주당 후보하고 제대로 다른 이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보려면 한국뿐만 아니라 AI를 비롯해서 또 우리나라의 공업화를 생각했을 때 일종의 구미와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적 산업적 수도를 다루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울산 지역에 대한 민주당의 차기에서의 지자체 선거 그런 여러 가지 선거 안에서 하는 바람이 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얘가 이렇게 아부를 떠는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울산 지역 이쪽에서 지난번보다 민주당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결국 표로 정치인들은 지역 행정가들은 표로 증명을 해주면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똘똘한 권력적인 투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번에 뭐 전라도에서 몰빵을 해준다는 얘기가 많지만 전라도 있는 그 유권자들한테 물어보잖아요. 51%가 나는 어떤 당의 정책이나 성격에 따라서 지금 지지하는 당을 갖고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전라도 사람들 51%야. 당하지 못하고 바꿔요. 한 방에 국민의당에다가 전체 의석수 몰아주는 거 못 보셨어요? 똑같이 현명하고 깨어있는 시민의식이 내력을 받게 만들고요. 그 지역에 대한 지역에 대한 교훈한 발전 대응을 이끌어내는 힘입니다. 국회의 힘, 시민의 힘, 뭉쳐있는 대중의 힘을 한번 앞으로 계속해서 발휘해가면서 국민자들
그리고 350만 원씩 매달 기부를 하는 사람이야. 거기에 빚 갚는 거? 아니 빚을 갚는 것도 빚을 갚을 수 있는 거잖아. 먼저 어려울 때 도와주신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있는 빚을 갚고 나가는 과정에 은행 대출 받아가고 거기서 매달 조금씩 상환하고 있다고 거의 다 갚아가고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그래서 지인들한테 빌린 돈은 수익은 아니지만 지출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잖아. 힘들다도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애청자들한테 많이 빌렸어. 못 갚는 돈이지만 우리 사고 났을 때 3만 원씩 5만 원씩 보내주신 분들 그분들 엄청나게 저한테 돈 빌려주셨어요. 갚고 싶어요. 보내신 분들 혼자까지 살 뻔했으니까 그때 내돈 10만 원 갚고 언제든 갚아드릴게요. 아니에요. 받냐고. 그때 그분들은 아유 찌릿 잘 보내주셔 먹고 떠나. 다시 찌릿 감동의 순간을 그렇게 본 거니? 나쁜 새끼. 아니 사람들이 맨날 걱정하는 거잖아. 제가 송편까지도 말려요. 저러다 또 울면 어떡해요? 안 울어 이제는. 아무튼 자기 수입에 자기 공적인 세후 수입의 30% 이상은 기부단체 기부한 정치인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걸 시비를 걸어갖고 그게 이게 문제가 있으냐고 기자회견 발표를 해? 나는 모진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오세들끼리 다또 이게 되기 때문에 이종배가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하고 국진당이 그걸 받아가지고 욕한다. 그 언론이 씹고. 그래서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제 그 고발단에 뿌리를 뽑아야 돼요. 만일에 그 고발을 한 고발 내용 안에 지금 주진우가 말한 것처럼 이제 김민석 후보의 개인적인 비용 지출에 대한 금액 지출에 대한 등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진우 말들이 있다고 하면 이게 수가 없잖아. 누가 그걸 갖춰줬냐는 얘기야. 어디서 무슨 자료를 근거로 갖고 이런 고발을 했는지 그 자료의 출처부터가 이미 개인정보를 훔쳐낸 거예요. 이게 소름 끼친다. 근데 그 얘기 그것도 있었다. 예전에 그 조민 씨 할 때도 갑자기 그 뭐야 생활 기록 보수하면서 뭐 지랄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거 조사하니까 몰라서 샀건 누가 유출했는지 몰라서 샀건 지랄했던 놈들이에요. 이것도 아니 누가 알려줬는지 몰라서 조사 끝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진짜. 뭐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 한명고 그다음에 미국 입구고 그다음에 뭐 청와대요 다 끝났죠. 이제는 900만 원 970만 원밖에 못 받는 국회의원이 1,500만 원 1,700만 원 썼다고 주진우가 앞서서 이 얘기를 던진 거고 그걸 다 보고받은 거야. 아, 진짜. 지겨워 진짜. 우리가 주진우에 대해서 이게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아직 말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발한다 그러면은 검찰이 특별하게 바로 다음날 배당을 해주겠냐고. 그리고 주진우는 세금 다 냈으니까 상관없다는데 세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검사 생활 2년 변호사 생활한 거 말고 검사 생활만 쭉 벌었으면 네 아들이 3년 전에 너도 검사였잖아. 너도 공무원이었잖아. 근데 그런 아들이 7억이라는 돈이 생겼어. 할아버지가 돈을 줬어? 할아버지도 검사였어. 근데 7억이라는 돈을 넘겨받아 그걸 세금을 냈냐? 물론 안 냈을 것 같지만 그건 나중에 생겨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더라도 그런 돈들을 도대체 너는 어디서 벌었냐는 거야. 어디서. 너는 다 수익률을 본 것도 아니고 증여를 벌었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정현 정권에서 뭐 문제 생긴지 볼까요? 그 김은혜 일단 축소 신고를 했는데 이게 헌법법 위반 혐의 없음. 왜? 이게 고의적이 아니네. 이걸 경찰이 판단한단 말이야. 15억을 이렇게 넘어갔어요. 유정현이 이렇게 넘어갔어. 자 그리고 검사장 재산 축소 신고이고 이것도 그 뭐야 결혼 예물이라고 다이아 반지를 1,000원짜리가 됐어. 1,000원이라고 했어. 재산 신고를 아니 가짜 반지 끼고 결혼한 게 아니고 몰라서 결혼 예물이야 내가 가격을 모르네 넘어가요. 이런 놈들이야. 다이아몬드 반지 모양의 사탕도 1,000원. 그거 팔아먹는 사람 반지. 너무 비싸가지고. 비싸요. 네. 그건 인사청문회한테 재산 신고하러 오는데 몇천만 원짜리 그 롤렉스인가? 있었지만 얘들이 그런 놈들이에요. 근데 2억밖에 없는 사람이 부정하다고 70억 부정재산, 가계 재산까지 합치면 수백억 부정재산을 갖춘 보통 재산을 갖춘 놈 집안이 이걸 씹고 자빠졌어요. 검찰이 옳다는 것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나라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저는 이거 검찰이 이직거리 하는 데는 하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야, 이 정부에서 니들 장관하고 싶은 애들 이래도 장관 할래? 그렇죠. 이래도 장관 할래? 그래서 장관 후보자들을 한꺼번에 하루에 바로 다 발표하고 그래서 청문회도 하루에 다 하게 모든 장관들이 동시에 하루에 다 하게 해야 되고 그래야지 되게 누구를 먼저 쳐야 되지 뭐 이거 하다가 못하게 정당하게 검증을 하라고 해. 지금 꺼내는 의혹이 이 정도라 그러면 뭔가 새로 개발하니까 점점 더 문제가 몰릴 거예요. 오직 하다 보니 중국 청와대 때 석사 논문에 탈북자를 보복자라고 썼다. 너는 안도자 이런 표현을 썼다고 내가 된다고. 씨발 정말 인권을 너무 사랑하는 새끼들이에요. 그리고 북한 이것만 중요하죠. 근데 이걸 갖다가 시비 거는 놈이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인 것 때문에. 그렇죠. 근데 또 웃긴 거는 만약에 진짜 노선이 뭐라고 하더라 논문을 본이라고 해놨어. 그래서 난 그거 보고 알겠거든. 왜냐면 근데 진짜 논문에 뭔가 문제가 있었으면 그거를 제목을 띄워가지고 막 난리를 쳤을 거란 말이야. 근데 논문을 짚어보니라고 제목 딱 나오길래 그거구나 라고 했고 민주당에서도 야 논문 뭐라 할 거면 유지 정도는 돼야 유지 논문 정도는 가져와라. 그래서 논문을 안 썼다 내지는 학교를 안 나갔다고 시비를 걸라고 하니 안 되니까 그냥 발표기 뭐해서 논문에 탈북자들에 대해서 도북자를 말을 썼다고 하는 건데 이 논문은요 청와대학교 측에 낸 거잖아요. 중국 사람한테 뭐라고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쓰는 용어를 쓰는 게 맞죠? 그 나라에서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를 해야지 그걸 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800명의 실시간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부르는 말 따로 있고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말 따로 있고 중국에서 부르는 말 따로 있는데 공식적으로 중국 쪽에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용어를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갖다 인권 문제라고 시비를 거는 거고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도북자에 대한 논문 내용 자체가 지금 북한에서 넘어오고 있는 이 도북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 내지는 이 사람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국제법상으로 이 사람의 지위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논문이었어. 오히려 중국 정부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당한 대우를 해야 된다. 제대로 된 대우를 해야 된다라고 그 인권 문제를 부각시킨 논문이었다고 이 모질이더라. 그러니까 말 못하는 그래서 이 논문을 미국에서도 받아준 거야. 미국에서도 하버드에서도. 그래서 인용을 해줬다고 이 논문을. 근데 그걸 갖다가 이 무식한 탈북자하고 조선일보 애들이 비하하고 까고 있는 거죠. 유지 정도 갖고 와야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꾸로 주진우가 하나하나가 비교돼. 재산부터 아들부터. 그래 너 월급 너도
대학교열이잖아. 900 이상 받잖아. 너는 그럼 기부금을 얼마를 내고 있니? 그리고- 이거 한번 까보자. 학력이 지금 또 문제입니다. 주진우가 겐트대학교 법학 석사 학위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인천 성도에서 겐트대 글로벌 캠퍼스에서 국보적 전공 법학 석사 취득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겐트대 한국 캠퍼스에는 생명과학 특화대 아닙니다. 이번에 법학 석사 과정이 없습니다. 그 대학원 과정도 생명과학 환경부만 개설돼 있고 그래서 뭐 네티즌하고 SNS에서 이거 학력 조작 아니냐 이 새끼 진짜 통체적이네. 이거거든요. 겐트대학교 문자바이오학 식품공학 환경공학입니다. 그럼 나머지들은 제대로 했을까? 글쎄요. 이거 보잖아요. 7개 대학원에서 21개 학부를 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뭘까요? 학위 수집한 거야, 학위 수집.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그냥 이 그게 소개하는 거고. 소개하는 거거든. 근데 겐트대학교는 법학이 없어요. 몰라 언제 생겼는지 몰라. 갑자기 뭐 생겼나 이게 모르겠는데.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 대학교의 캠퍼스가 항목이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겐트 대학교 관련해서 이걸 실었으면 과연 입학이라든지 뭐 다른 과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다른 과로 해놓고 겐트 대학 이름만 쓰면서 과목 이름을 바꿔줄 수 있으니까 이런 거 확인해갖고 조사해야지. 그래서 없다 그러면 뭐가 돼? 업무방해 되는 거야. 되는 거죠. 자, 인천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인천 경제청에서 서기관으로 미국 교육기관 총괄한 사람이 있는데 이 주진우가 이 겐트 대학에서 법학 석사했다는데 겐트 대는 석사 과정이 없다. 그리고 보조금 매점 지원했고 겐트 대 연구도 유치도 직접 담당하기에 자신이 안다. 이상하다. 있었으면 수많은 인천 공부에 다녔을 거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제안을 했었다. 자, 그리고 겐트 대는 학자가 따라와서 직장 다니는 수업 들을 수준이 아니다. 학부생도 졸업 부속절절 낸다라고 해놨습니다. 이 아가씨가 병역 문제도 지금 또 달려 있어요. 예, 간염이라고. 전년도까지는 멀쩡했어. 입영하는 그 당에 간염이라고 면제가 있거든요. 왜 윤석열도 당선된 멀쩡하던 시력에 부동시여가지고 군대 갈 때가 부동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새끼가 그러면 그거 술을 안 먹냐? 지기현 사진에다 찍혔듯이 그 당시 그 주변 사람들 말 들어보면 말소리래요 이 양아치. 그러니까 딱 간염이 병역 판정 받은 그때만 있었다는 거예요. 뭐 그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버지 얘기까지 나오고 주대경 전 검사가 공안 시절 공안 검사였어. 간첩전 사건 뭐 이런 거. 뭐 이게 문제가 제기됐는데 글쎄 뭐 공식 입장은 주진우가 내용 잡고 있는 거 보니까 공안 입 닫고 있는 거니까 뭐 공안 검사 시절에 했던 황당한 짓을 뭐 딱히 반박할 수가 없나 보네요. 아니 왜냐면 피해자들이 있잖아. 네. 그때 고문당하고 기소당해가지고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무죄 무죄 판결을 받았을걸요. 대심해가지고 그런 거 생각해놓고 보면 대를 이어서 검사 집안이 한 놈은 전두환의 검사, 한 놈은 뭐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의 검사였지. 근데 검사 말고는 검사 빼고는 2년밖에 없는데 이건 어떻게 재산을 모냐고. 특히나 자꾸 뭐 할아버지가 준 돈이라고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그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시점 애가 17살이었던 그 당시 시점에는 너도 역시나 공무원이었다는 거야. 검사였다고. 그런 면에서 또 돌고 있는 그 얘기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자꾸 국민석 후보자 전부인을 갖다 끌어들여요. 근데 전부인 우리 너무 잘하는 사람이잖아. 방송 아나운서 하시던 뭐 김자영 씨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아들을 데려다가 유학을 보냈다는 거야. 엄마도 아나운서고 지금 대학교에서 교편 잡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 사회생활하고 했다고 하면 아니 호르몬이로서 아들 유학 보내고 잘 키웠으면 그거 잘했다고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미안한 일이겠지 김민석 후보자 입장에서는. 근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그 돈이 부정한 자금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거기다가 심지어 김자영 교수가 지금 고소하고 있는 대학교에 김민석이 낙하산을 꽂아줬다라는 식으로 또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을 막 던지고 있어요. 지금 예전처럼 똑같지 않아요. 국 장관처럼 계속 그렇게 놀아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라고 하나 끌어내려고 찍내려고 검찰하고 국정하고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앞으로 기소를 하고 제2의 조국 사태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폭리가 되고 난 다음에도 기소를 하고 떨어뜨려버려. 뭐 이따위 개꿈을 꾸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국민들도 믿지 않을 뿐더러 진짜로 조국 같은 사람, 이재명 같은 사람이 꼭 없을 줄 알았는데 김민석이 그동안 살아온 지난 한 20년 동안의 어떤 그 행보를 지켜놓고 보면 이 사람도 거의 그 성인급이구나. 살아온 게 자기 관리가. 주진우는 지금 VIP 경로 당일에 그 최상병 사건 뭐 관련해가지고 통화한 사람이거든요. 이거 대통령실하고 통화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거 뭐 외부 번호라고 했지만 결국 대통령실 안에 있는 번호로 밝혀졌어요. 경호처 명인데 주진우 44초 통화했습니다. 근데 1년 전에 44초 통화한 거 누가 기억하냐면서 기억 한다고 했어요. 이거 수사 대상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전화를 했는데 아씨 뭔 얘기인지 기억 안 나?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냥 와서 안부 전화했어? 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그건 왜 업무 전화를 했겠냐고. 그날 조태용하고 하고 진우하고 이종섭 하고 하잖아요. 차례로 전화하잖아요. 조태용 이정섭한테 업무적인 걸 한 건데 니들만 안부 전화를 했을까? 근데 말도 안 되죠. 왜냐면 앞에 조태용이고 뒤가 이종섭인데. 그럼 셋이 묶어갖고 야 니네들끼리 뭐 좀 해결하라고 시켰다고 보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전화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수사 기록이 저 보류가 됩니다. 그 지시가 됩니다. 그래서 박정훈 대령이 그 사단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진우 이거 피할 수가 없어. 전화해야 돼. 수사 받으면 바로 구속 대상입니다. 내가 공범이에요 이 새끼도. 관련해서 조국 대표 변호인 접견 관련한 역풍이 좀 불고 있는데 그건 뭔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가 또 막 하면서 뭐 조국 대표가 뭐 황제수가 뭐 이런 기사가 왔어. 그래가지고 월 평균 24회로 이제 일반인 접견했다. 근데 알고 보니까 10분 이내 일반 접견이 19회고 30분 이내가 19회. 변호인 접견이 96회예요. 아니 10분 이내는 뭐라는 거예요? 접견인가 이거를? 그리고 변호인 접견을 왜 하냐? 윤석열 검찰이 울산 사건을 3년 지나가지고 계속 수사하고 있으니까 변호인하고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검찰 새끼들 때문에 아니야 이거. 근데 윤석열은 20일 동안 66회를 그다음에 주말 공휴일에도 미친 듯이 접견. 이거 딱 하루에 세끼 반 안식까지 포함해가지고 밥 먹는 시간 아닐까요 이거? 우병우 266일 동안 367회 1일체다 6회 김기춘 1일체다 8회 태순씨 1일체다 7회 대부분 하루에 한 건 이 정도 왔다 갔다 해요. 조국 공화는 근데 하루에 한 건도 안 됩니다. 윤석열은 하루에 세 번 반이었어. 이 주기가 딱 보면 그리고 무슨 황제 접견을 길게 계속 다 한식 먹으려고 변호인 부르고 간다니까? 그 얘기 있었잖아. 변호인들하고 나눠 먹었다고. 나도 먹는 니를 먹어라. 그치, 그리고 니를 나한테 야, 간다. 짬밥 네가 먹고 네. 싸운 도시락, 너 생도시락 그거 족발 도시락 그거 내가 먹을게. 이거 아니고서야 하루에 3번씩 변호인을 왜 만나? 만난 김에 그 길게 만나면 되지. 때로때로 끊어 만나는 거야. 야, 너 나갔다가 이따 저녁 때 족발 사갖고 와. 무쌈 김치밥
이런 게 가능하냐고 주말까지. 이렇게 뭐 주진우가 덮어치기 차고 있고 한데 이제 선수들은 열심히 아 더운 나래서 어떡하지? 이 더운 날에 주진우 사무실 앞에 근데 주진우 부산에 집 없는데 부산에 사무실에 오긴 올까요? 사무실에 있어요. 사무실 가니까 안 올거 같은데? 이 주진우가 부산에다가 연고를 잡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왜냐면 여기 아버지가 또 부산직원에서 한 12년인가 15년인가를 계속 연임해갖고 한 대도 안 바꾸고 우리가 계속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울산 나이트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부산 지역에 유진우 이거가 숨겨놓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고 내가 보기에 해운대로 갔으니까 해운대 쪽에 살아보면 꽤 많이 연결된 재산 숨어있는 재산들이 있을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한테 좀만 탐방해보면 금방 뜰걸? 왜냐면 이런 새끼들은 대부분 어디다 재산을 숨겨놔도 꼭 자랑질을 하거든 주변 사람들한테. 왜 본인이 그렇게 정특이에요. 자기가 몰래 은닉을 해놨다 그러면서 생닉해놓고 주변 사람들한테 야 이거 누구 건지 모르죠? 내 거야 내 거. 이러고 다닌단 말이야. 홍 작가님 그러세요? 근데 아직 나는 은닉을 못했어요. 은닉하게 되면 알려드릴게요. 김건희는 뭐 평택항 요게 갑자기 당선처럼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김건희 이제 평택한 문제를 지금 제기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선라이즈 관련된 얘기인데 네. 제가 직접 선라이즈한테 피해를 봐가지고 망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악연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선라이즈라는 회사가 사실상의 모든 밀수의 총책임이고 제일 특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보따리 상을 할 때였는데 보따리 애들이 이 중국에서 들어올 때 이쪽 선라이즈에 물건 갖다 주는 애들만 다 통과를 해요. 아무리 뭐 용량을 많이 갖고 오든 불법적인 걸 갖고 오든. 그래서 그 애가 통과하는 다이를 타려고 정말 사람들이 눈치를 많이 봤어. 쉽게 말하면 그쪽 애들은 1, 2, 3, 4, 5, 6번 중에 어느 한 번만 딱 찍어갖고 그쪽으로 계속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이에 끼면 나는 안 잡는 거야. 왜냐면 앞뒤 놈들은 다 빨리 통과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유명했단 말이야 다이파이라고. 그래서 대안에서부터 살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노란 리본을 대단하게 묶는다든지 아니면 뭐 인형을 묶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표시를 다 해. 얘네들끼리. 그래서 이 새끼들이 밀수를 엄청나게 쳐먹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번 돈으로 갖고 나중에는 컨테이너로 물건을 들여왔단 말이야. 근데 컨테이너로 물건을 중국에서 들어올 때는 흔히 돈이 되는 거를 말이에요. 함께나 콩이나 고추같이 가격차가 많이 되고 관세가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일반적인 다른 농산물들을 들어오면 전부 다 이렇게 말해서 1급이 270%막 이렇게 붙어요. 근데 선라이즈는 그 선택항에 들어가 있는 물류 창고인데 자주 창고잖아요. 창고인데 이게 가공업 면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고업인데 면허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들어오는 농산물은 보관하거나 이런 유통하는 농산물이 아니고 우리가 가공하려고 사들인 원자재가 돼가지고 250% 때려야 될 관세를 20%밖에 안 때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딴 사람들에 비해서 물건을 엄청 싸게 받아오는 걸 가공한다고. 근데 가공한다고 갖고 와서 그날 밤에 그대로 지게처럼 떠가지고 그냥 가까운 농심이나 옥두기에 갖다 남기면 훨씬 비싸게. 세금만큼을 마진을 허탈할 수가 있는 거죠. 물건값의 270%예요. 천원에 수입을 했다 그러면 3,700원으로 돼야 돌아다니는 거를 얘들은 1,400원에 유통할 수 있는 원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경쟁이 되겠냐고. 근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차마 마약은 생각을 못했어요. 아 그냥 저걸로 돈을 좀 버는 저걸로 돈을 버는 거라 생각을 했지 마약은 생각을 못했어. 근데 알겠는 거야 수법을. 뭐냐면 마늘을 수입을 할 때 마늘이 이제 꼬투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잎사귀 떼고 그거에 자루에 넣는단 말이야. 그 자루 안에다가 양귀비 열매 말른 거를 같이 넣는 거야. 양귀비 열매가 언뜻 보면 사이즈도 그렇고 이 마늘처럼 갈라진 부분이 없을 뿐이지 사이즈나 모양들이 말려놓으면 그냥 마늘이랑 비슷해요. 양귀비 열매를 검색해서 보여주세요. 비슷하죠. 약간 주머니처럼 있게 주머니처럼 생긴 네. 덩어리란 말이야. 이걸 마른 마늘 벌크 안에다가 같이 집어 넣어가지고 이거를 했다는 거지. 그러면 양귀비 열매 말린 거를 들여가지고 국내에서 가공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전문적으로 추출 가공을 하는 거는 조금 이제 기술이 좀 필요하긴 한데 이 생합편으로 돼 있는 여기 이제 요게 말르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모양이 저대로 말라요. 그럼 저걸 갖다 마늘 포대기 안에 같이 집어넣는 거야. 근데 나는 이게 김건희 가문의 오래된 가업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요. 왜냐면 김건희 아빠가 옛날에 마을에서 약국을 했다. 공무원 살림 공무원이긴 했는데 마을에 약국을 해갖고 약국에 천양 목사가 자주 들리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당시에 대약이 부족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흔하게 불법으로 유통해갖고 약대로 쓰던 것 중에 하나가 양귀비였다는 거지. 그리고 얘네 삼촌이 그러니까 고모부가 똑같이 평택에서 밀수를 많이 했었다고 했잖아. 근데 생강 밀수를 한다고 했잖아. 생강 포대나 이런 데다가 양귀비를 집어넣으면 냄새가 나갖고 일일이 다 바닥까지 들여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왠지 이 집안이 양평에서부터 양귀비나 대마 같은 어떤 마약 종류들을 그냥 손을 댔었던 것 같아.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 말린 거를 모가지를 떼가지고 같이 섞어서 유통을 했고 이게 시중에 나온 걸 들켜가지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김건희 오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관세 세관원들이 다 투입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일종의 오래전부터 이 집안은 이런 향증신성 약품이나 물건들을 유통하는 작업들을 꽤 해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맞아요. 지금 선라이즈가 그 특검 통과되고 나니까 폐업하고 지금 자료들을 전부 소각하고 수놓아버렸거든요. 네. 근데 결국 따져놓고 보면 이러한 내용들도 조만간 발표. 해관 관련한 거 세관하고 관세청장도 김건희 라인으로 꽂아가지고 해오고 법안을 만들어서 농산물 시장을 개판으로 만든 것도 원래는 박근혜였고 박근혜가 만들어준 거에 희한하게 지금 김건희 일가가 물려받아가지고 선라이즈를 지금까지 해왔던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 검찰총장 정도였으니까 요 정도의 어떤 물량을 하다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아예 본격적으로 마약 장사에 나섰다. 그러면서 마약과의 전쟁을 통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가닥을 다 먹어버리려고 마약과의 전쟁을 통해 공업자들을 싹쓸이 해버리고 그 시장을 사실상 관리하고 책임지고 있는 게 김건희 일가 아니냐라고 의혹을 확대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 폐업이 지난 10일에 됐는데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이제 폐업을 했고 그리고 이 선라이즈 FMT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업체고 황택세관의 세관에 이제 몸담았던 세관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